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생활 속 필수 아이템 보험.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강미란 전문가입니다. 네, 꼼꼼하고 똑소리 나게 보험의 본질을 전달하겠습니다. 김혜란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신우섭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펫보험입니다. 오늘 펫보험에 대한 내용은 강미란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앵커님 혹시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들어도 봤고 실제로 저는 가지고도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머릿속으로 또 실손의료비 보험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펫보험에 관련된 것입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펫보험이 강아지, 고양이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혹시 앵커님께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실까요? 아니요. 키우고 싶은데 지금 키우고 있진 않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혹시 함께 하고 계시는 다른 전문가님들은 반려동물을 키우실까요? 그러면 한번 제가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김혜란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키우고 계실까요? 네, 저는 2살 된 말티푸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신효섭 전문가님께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고 계실까요? 네, 저도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벌써 여기에 있는 4명 중에서도 3명의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 인구는 1,5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모든 반려인들이 동물 등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 실태조사 등 여러 조사들을 토대로 추정했을 때 1,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 집에서 5마리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마리요? 그럼 강아지만 5마리를 키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돈도 정말 많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사료나 간식과 같은 고정적인 이런 지출은 좀 괜찮은데 갑자기 한 번씩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는 사실 예측을 하지 못했던 지출이라서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양육비의 31% 정도가 병원비에 소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효섭 전문가님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강아지가 몇 살일까요? 네, 지금은 17살 정도 됐습니다. 우와, 나이가 많네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을까요? 지금은 아픈 병이 뭐 이제 백내장, 녹내장 다 왔고요. 지금 기도 많이 먹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지금은 네.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겠네요. 네, 너무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부담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과 같이 동물도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제가 키우는 강아지들은 다 나이가 많아요. 원래 올해 초까지만 해도 6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설 지나고 다음 날 한 마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 친구는 16년을 살다가 떠났는데요. 11살 때부터 좀 많이 아팠어요. 뭐 기관 허탈부터 신부전, 신부전, 다양한 질병들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 정기 검진도 받고 약도 계속해서 먹고 있었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5년 동안 지출된 병원비를 살펴봤더니 한 달에 3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오, 네, 35만 원 매달 35만 원씩 거의 5년을 지출하셨으면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비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평균적인 금액이고 사실은 더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령견일수록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간혹 가다가 선천적으로 지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는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다친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그 병원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히 얼만큼 많이 들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얼마의 병원비가 지출이 되던지 간에 고정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펫보험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직접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간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강아지가 아프면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게 좀 체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펫보험을 준비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펫보험에서 또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걸까요? 네, 혹시 혜란 전문가님은 출산을 하셨을까요? 아, 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출산을 했을 당시에 좀 보장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입니다. 출산 관련해서는 실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보장이 없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비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은 또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에는 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검사나 또는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 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출산의 경우에는 아픈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드릴 때 펫 보험이 강아지, 고양이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람들 실손의료비 보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비보험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혹시 인터넷에 펫 보험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연관 검색어와 게시글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중성화 수술입니다. 중성화 수술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아파서 하는 수술도 아니고 다쳐서 하는 수술도 아닙니다. 그렇죠.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서 할지 말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보험인 펫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출산에 대한 부분과 예방 접종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펫보험은 동물이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가 필요할 때 또는 어디를 다쳤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검사를 할 때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장 내용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사람의 실손의료비보험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비랑 비슷하게 강아지 펫보험도 일일 통원 한도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이런 것도 좀 정해져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의 보험과 조금 다르게 이번 통원 한도 금액이 구분이 없는데요.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최대 가입 금액을 보았을 때 일일 3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으며 연간 총 한도액은 2천만 원입니다. 또한 보장 금액은 실제 부담한 병원비의 90에서 50%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 의무 공제액도 0에서 10만 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되긴 하는데 또 막 상상을 해보면 돈이 어느 정도로 나갈지 또 그건 또 감이 안 오거든요.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의무 공제액을 3만 원으로 선택을 하고 90% 보장형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의무 공제액 3만 원을 뺀 7만 원의 90%인 6만 3천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0% 보장형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90%부터 50%까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소비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안타깝게 그건 아닙니다.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반려동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그리고 반려동물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직접 고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좀 나이가 많다면 보험을 가입하기 힘든 걸까요? 아까 효섭 전문가님 반려견과 같이 네. 10살 이상의 강아지들은 사실 가입이 어렵습니다. 음. 동물 등록증상 생년월일로 10살 이하의 반려동물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연령에 따라서 가입 가능한 보장의 범위나 보장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때도 나이가 많을수록 보장의 범위와 금액이 줄어드는데 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사람의 보험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강아지도 좀 어릴 때 보험을 준비를 해야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보장 범위도 넓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다만 현재 펫 보험은 갱신형 상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가입을 할수록 갱신을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갱신 기간도 보험사마다 많이 달라요. 이번 달 기준으로 가장 긴 갱신 기간을 가진 보험사는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한 상품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실 경우에는 아기 때 가입을 해도 한 번만 갱신을 해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갱신 주기가 큰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입원과 통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도가 3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30만 원만 보장이 될까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네. 수술의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고 연간 횟수나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 펫보험과 달리 구강질환이나 쓸관절, 고관절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특약을 두고 선택이 가능하고요. MRI나 CT 검사 비용 역시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또 이전 보험과 다르게 보장하는 범위도 넓어졌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강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강질환이면 그 강아지의 치아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 역시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치아까지 보장이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펫보험의 경우 실손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가입한 즉시 보장이 가능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보장이 불가능하고 혹시라도 30일 이내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해당 부위에 그 부담보 조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 부위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1년 후부터 보장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가입 이전에 먼저 진단을 받으셨거나 가입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진단 수술 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아픈 상태에서 보험을 준비하는 그런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암 진단비를 넣어도 90일은 지나야지 보장이 가능한데 그쵸. 그리고 또 뭐 수술을 해도 1년 이내에는 50%를 감액해서 주고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펫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펫보험에서는 병원 관련된 담보들만 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병원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특약도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지개 다리 위로금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약간 사망보험?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걸까요? 맞습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앵커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네.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장례식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체를 처리할 때는 뭐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그렇게 버려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반려동물은 나와 10년 이상 함께 산 가족인데 어떻게 종량제 봉투에 맞아요.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땅에다가 묻으면 범법 행위가 되고 대부분 반려인들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려동물 화장터에서 화장을 시킵니다. 통상 소형견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장 비용이 30만 원 정도인데요. 무지개 다리 위로금은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비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앵커님 혹시 배상 책임 보험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뭔가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 될 때 대신 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보험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보험 불만제로 앵커님 답습니다. 반려동물 배상 책임은 바로 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이 부분이 보장이 가능한데요. 해당 특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가입은 불가능하고 혹시나 없으신 분들이라면 특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펫보험에서는 병원비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다 보장을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종합보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도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자녀의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펫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고 동물 등록증상 등록된 동물이면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반려동물 종합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반려인 분들께서 꼭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보험인데요. 오늘 강미란 전문가님께서 펫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해마다 반려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반려동물들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펫보험이라는 상품이 등장한 것만 봐도 우리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의료 기술이 발달하는 것과 같이 수의학 기술 역시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않아서 대부분의 질병이 금전적으로만 뒷받침된다면은 치료가 가능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펫 보험이 비싸다면 비쌀 수 있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술이나 검사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려인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미란 전문가님과 함께 펫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은 김혜란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저는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말씀드리기에 앞서 앵커님은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점점 발병률이 늘어난다고는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는 잘 모르는데요. 네, 그러실 네. 겁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뭐 종종 누군가는 이제 암의 진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통계 수치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통계청에서 직접 캡처해온 화면인데요. 보시면 암 발생자 수가 27만여 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1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면 사실 많은지 적은지 잘 실감이 나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검색에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인데요. 네. 네, 여기는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서 택시 통계에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화면인데요. 여기 파란색 부분에 보면은 약 24만 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4만이라는 수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먼저 통계청 화면에서 보다시피 암 등록 환자 수가 27만여 명에 달하고요. 택시는 실제로 24만여 대에 달합니다. 전국 택시 차량 대수보다 암 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3만이 더 많다는 얘긴데요. 놀라우시죠? 네. 예, 신규 등록 암 환자 수가 등록된 택시 수량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굳이 비유를 하면 대로변에서 우리 옆으로 택시가 한 대가 지나갈 때 우리 옆으로 암 환자는 한 명 이상이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하였는데요. 네.
문득 KTX 안에 서울로 가는 이 차량 안에 과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암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즉 이렇게 암은 이제는 아주 흔한 질병인데요. 더 이상 암에 걸리면 사망으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은 감기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는 생활 질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존율도 따라서 높아졌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암 발병 후 5년 이상 생존율이 약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치유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수치를 이렇게 또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 진단을 받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암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대 암 환자가 5년 사이에 무려 26%나 증가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발생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암 환자 수, 이제 암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훨씬 더 높아진 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건데요. 자, 앵커님은 암 치료는 주로 어떤 치료가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많이들 하시는 게 항암 치료 많이 한다고 알고 있고요. 또 네. 수술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암 치료 과정을 보면요. 주로 암 부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 근래에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 다양한 명칭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도 암 치료에서는 필수 치료인데요.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명칭들도 요즘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자료는 제가 중입자 치료지원센터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췌한 자료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중입자선 암 치료란 중입자는 탄소 등의 원자핵을 구성하는 소입자를 뜻하는데요. 치료용 중입자에는 탄소랑 네온이랑 아라곤 등이 있는데요. 암 치료에는 그중에서 살상력이 가장 우수한 탄소 중입자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축구장 크기의 중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탄소 이온을 빛의 80%까지 가속해서 이제 암 조직을 살상 가능한 에너지를 생성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X선이나 감마선은 피부를 뚫고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살상력이 현저히 감소가 되고요. 인체를 끝까지 투과하기 때문에 후 방사선량에 의해서 정상 세포까지 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중입자 치료는 저선량으로 피부를 투과한 다음에 암세포에 도달해서 즉각적으로 살상력을 이제 발휘하기 때문에 살상력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X선의 12배, 양성자의 3배 이상의 살상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요. 다음 자료에 이제 보시면은 입원과 수술 고통이 없는 치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확실히 2, 3주 기간이나 아니면은 좀 길게는 그 이상에 가기도 하지만 다들 통원 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강점도 있고요. 부작용은 더더욱 현저히 감소가 되어서 큰 지장이 없이 일상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소득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네. 중입자선의 암 치료 실제 과정에 대한 이제 사진들인데요. 요 사진에 보면 처음에는 폐암에 대해서 처음에 한 번 이제 치료를 받으셨을 때 하얗게 되어 있던 암 부위가 이제 현저하게 사라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4세 남성분이 이제 폐암이었는데요. 16회를 치료를 받고 나니까 거의 이제 암세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사실 현실적으로 췌장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생존 기간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요. 네. 거의 사망률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소문난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조차도 지금 하얗게 되어 있던 암 부위가 치료를 통해서 지금 아예 사라졌다라고 이제 사진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작용이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암 환자들에게는 중입자 치료가 기적의 치료, 꿈의 치료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년 전에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정말 신기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황홀해서 빠진 듯이 쳐다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머릿속에 이 치료만 활성화가 되면 더 이상 암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거나 혹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힘든 삶을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참 한껏 부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최신 정보들은 요즘 뉴스나 기타 정보 매체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과 함께 암보험만큼은 필수라고 여기시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암보험에서 진단금만큼은 든든히 그리고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행여 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회복에 전념하셔야 된다는 인식도 높아지셨는데요. 암보험 준비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암 진단금으로 초점을 많이들 맞추시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암 진단금만으로는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허점이라고요? 어떤 네. 허점이 있을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허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진단금은 암 치료비와 치료받는 동안에 경제적인 활동의 중단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미 가입하셨거나 암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증권 혹은 가입 제한서를 한 번쯤 살펴보시면 거기에 특약 옆에 분명히 최초 1회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 암 진단금은 진단 받을 시에 최초로 딱 한 번만 지급되는 단발성 특약이라는 뜻인데요. 정말로 딱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진단비는 말 그대로 고작 한 번만 지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한 번의 지급으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가 끝날 수 있고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암이라는 질환은 언제든지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재발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도 하는데요. 또는 계속 암의 상태로 수년 혹은 10년 이상을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찾아온 암은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머물거나 혹은 여러 곳을 움직여서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딱 한 번만 지급되는 암 진단금으로 이 모든 게 해결이 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제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다양해진 치료법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하셔서 진단금과 치료비 특약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비를 많이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진단비는 딱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같이 구성할 수 있는 치료비 담보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치료비 담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암 치료 과정을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대체로 먼저 암 조직을 근본적으로 떼어내는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 복강경 수술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복강경 수술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복부에 작은 미세한 이제 구멍을 절개한 이제 절개 부위를 만들어서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게다가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도 의사가 직접 수술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하여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집도 의사의 피로도나 손떨림이나 시력 저하 등의 요인의 수술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단점도 극복한 다빈치 로봇 수술이 등장했는데요. 이 수술은 복부에 약 2.5cm의 작은 구멍 하나만을 절개를 해서 수술 기구를 삽입을 한 다음에 로봇팔이 의사를 대신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사는 3배로 확대된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손떨림이나 시력 저하 혹은 피로에 의한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미연에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출혈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훨씬 빠르고 또한
부작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의 복강경 수술보다도 아주 탁월한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다만 이 문제는 로봇 수술이라는 그 단점은 고가의 의료 장비를 사용을 하고 또 고도로 훈련된 의료진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수술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수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항암 치료도 또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에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사실 암 진단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 자료를 보시면 항암 치료는 세대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1세대의 세포 독성 항암제, 2세대의 표적 항암, 3세대의 면역 항암 이렇게 나뉩니다. 자,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 치료는 화학항암제로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추적해서 암세포를 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포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작용을 안고 있고요. 이 세대의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의 특이점을 찾아서 화학항암제보다는 네.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추적해서 네.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설계된 2세대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3세대 면역 항암제랑 이미 같이 상용 중에 있습니다. 세대별로 이게 정도가 다른 부작용도 있고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거나 쉽게 내성이 생겨서 계속 약제를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또 가장 최신의 면역 항암은 면역 세포의 개체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면역 항암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명 한 번 치료를 받는데 수천에서 수억이 들 정도로 고가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도 큰 장벽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또 항암 치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치료들은 아무래도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암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암보험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준비를 하시거나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암 치료비 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금을 최우선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암 의심 소견을 받고 최종 암 진단을 받기 위해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검사부터 진단 확정 받으시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만 해도 결코 짧은 기간도 아니고 또 진단받은 암 종류나 치료 방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포함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그 모든 과정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수술비인데요. 간혹 수술에 앞서서 항암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근본적인 치료는 암 부위를 제거하는 근치술이 먼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비용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암 수술은 근본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이제 근치의 역할도 있지만 예방적 치료로서도 유의미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될 게 암 치료인데요. 항암 치료도 여기에서는 암 세포의 약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암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고 전신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은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약제 반응에 따라서 의사가 치료 플랜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실행하기 때문에 시대별로 항암제는 모두 준비하는 게 또 유리합니다. 다음 이제 방사선 치료가 남았는데요. 네,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대별로 방사선 치료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1세대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들 계시는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암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탈모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장 질환이라던가 기타의 이제 심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가능한 그리고 몸에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채 되기도 전에 또다시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몸을 혹사를 시키는 치료 중에 한 가지고요. 이 세대가 바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토모테라피라는 치료 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이제 치료는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를 하고 정상적인 세포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파괴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그리고 여러 개의 종양도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넘어설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역시 3세대보다는 조금 힘든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방사선이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양성자 치료 그리고 중입자 치료인데요.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부작용은 최소화를 하고요. 몸에 들어가서 암세포만 적극적으로 살상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발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김혜란 전문가님과 함께 암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신효섭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보험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암 보장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보장이기 때문에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보험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혈관 질환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출혈 등이 있습니다. 혈관 질환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보면 가입할 당시에는 설계사분들이 이거 보장이 다 된다라고 하면서 가입을 하셨겠지만 보장되는 경우는 혈관 질환 상품 특약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장이 다 되는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가입 상품 특약에 따라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비 보상을 받을 경우 암 진단비의 코드가 맞아야 하지만 암에 대한 진단은 대부분 범위가 크기 때문에 10%, 20%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질환들도 마찬가지로 보험에서 정한 코드가 맞아야지만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혈관 질환들은 코드가 맞지 않으면 단돈 1원이라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입한 상품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회자님 여러분들 모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회자님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만성질환, 고고당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그런 질환들이 좀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경우에 표를 보면 약 25%에서 28%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약 17% 정도 고혈압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혈압은 남자분들만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녀 구분 없이 전체 21%에서 23% 정도 고혈압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약을 처방받고 관리도 꾸준히 한다고 했을 때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낮아지겠지만 약 복용을 하지 않으시거나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혈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고혈압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혈압을 발병시키는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 표를 보시면 두 번째로 고혈압의 대표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인들 중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전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발병되는 이유와 원인을 모르신다면 쉽게 고혈압으로 발병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회자님은 운동을 자주 하시나요? 네, 저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운동하시나요? 네,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헬스장 다니고 있고 PT를 주 1, 2회씩 꼭 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셨네요. 네. 여기서 과반수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꿔서 고치게 되면 고혈압을 조금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이런 질병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질병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혈압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고혈압 합병증이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심부전증이나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 사진을 보시면 사망률에 대해서 왼쪽 순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5에 75는 정상 수치이고 135에 85는 심장병 사망률이 2배이고 155에 95는 3배, 175에 105는 4배의 확률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진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혈압 수치가 높으시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 처방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약만 복용하셔도 정상 수치로 떨어질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합병증으로 발병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질병들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시력상실, 심부전증 등 생길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약을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현저히 발병률이 낮아질 확률도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뿐이지 발병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상담하게 된 고객님께서도 혈관 질환으로 입원 치료 이후 합병증으로 현재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혈관 질환의 위험과 발병될 확률이 높으니 항상 꾸준히 운동하시고 관리를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험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관질환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표로 한번 보시면 담보별로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걸 육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 담보는 크게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담보들이 각각 보장 범위가 다른데요. 뇌출혈 진단비는 세 가지 코드가 보이시죠? 이렇게 코드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으며 뇌졸중 진단비는 6가지 코드가 보상되고 보장 범위 안에 뇌출혈 진단비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뇌혈관 질환은 위에 뇌졸중, 뇌출혈을 보상하는 총 9가지 코드를 포함하여 이외에 가장 중요한 뇌혈관 질환 코드인 I64, I67, I68, I69.3 네 가지를 포함하여 총 13가지 질병 코드로 진단받으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보험 가입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질병으로 진단될지 모르니까 보험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험만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내시면서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아야 어떠한 질병의 진단을 받아도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 쪽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 보상하는 특약에는 크게 세 가지이며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분류합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특약의 큰 차이는 협심증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협심증이 전체 심장질환 중에 발병 환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I21, I22, I23 이렇게 세 가지만 급성심근경색 코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해당 코드가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이 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총 6가지 코드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협심증에서 진단받는 환자 수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장질환 중에 협심증을 같이 보상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허혈성으로 준비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표를 저희가 봤을 때는 더 넓은 범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심장질환 진단비가 더 넓은 범위의 보험일까요? 네, 심장질환 보상하는 세 가지 특약 중엔 가장 넓은 보장 범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질환 진단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정맥, 심부전 등도 보상을 해주는 가장 넓은 보상 범위의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자님은 부정맥, 심부전이라는 질병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부정맥이 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로 알고 있고 심부전은 잘 모르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질병이실 텐데요. 부정맥은 성인 기준으로 60에서 100회 정도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뛰는 현상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기름진 음식 그리고 흡연이기 때문에 이 원인들을 조금 줄여나가면 부정맥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심부전증은 심장의 펌프 작용 저하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병. 이것은 고혈압의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고혈압이 생겨서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심장은 이 압력을 견뎌내려고 점점 두터운 벽을 올릴 것이고 그러면서 심장은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사회자님은 사람 몸도 1kg 배낭을 메고 걷다가 20kg 배낭을 메고 걷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1kg 들고 걷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20kg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량이 커지면 심장 또한 두꺼워진 벽을 견디기 위해서 과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기는 병이 바로 심부전증인데 이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한다면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 부정맥 심부전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 큰 보장 범위로 새롭게 추가가 된 심혈관 질환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장에서 큰 범위였다면 이젠 심혈관 질환이 심장에서 가장 큰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는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만 되는 것입니다. 노란색 테두리는 앞서 말씀드린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마지막 빨간색 테두리는 허혈성 심장질환, 급선심근경색증 등을 모두 보장해주는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 심장질환 진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또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 쪽에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은 어떤 증상을 가진 질병일까요? 네,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드라마에 많이 나오실 겁니다. 회장님께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습니다. 심장을 잡고 쓰러지는 그 상황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증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보셨다면 보험증권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증권에 있는 특약 구성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약관을 보며 보장 범위에 대해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증권에는 특약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 보입니다. 약관은 그 상품의 특약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인데요. 약관의 보상 코드도 함께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 회사의 증권 및 약관을 자세히 보아야 보상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증권 그리고 약관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신유섭 전문가님께서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은 큰 병에 걸리고 큰 돈이 드는 병원비에 가장 먼저 보험을 들게 하십니다. 내가 가입한 장기 금융 상품인 보험을 나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입된 보험의 범위를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혈관질환 쪽은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